이 민주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6월 23일 제안한 1호 쇄신안이 불체포 특권 포기였죠. 그건 이재명 당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구에도 없는 얘기, 나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 이 얘기를 하고 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불체포 특권 포기가 그런 쇄신 안건이 길을 잃었습니다. 이 안을 놓고 민주당은 13일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시도를 했습니다. 이 합의 의총에서는 안건에 오르지도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추인을 시도를 했는데 그만 불발됐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의총에서 거부를 한 것입니다. 민주당은 시간이 부족해 다음에 논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혁신위와 원내 지도부 비상은 여지없이 추락했습니다. 12일 혁신위원장 김은경은 쇄신안을 안 받으면 당이 망한다, 이런 말까지 했죠. 그런데 소속 의원들은 그 말 읽고 나서 하루 만에 그 수용을 사실상 거부를 한 것입니다. 원내대표 박광호는 입장이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이날 의총 모두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간곡하게 제안한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한다. 이 박광훈이 말에 묘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바로 정당한이라는 수식어입니다. 정당한 구속영장 청구. 그런데 그 말이 앞에 이 정당한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일단 앞으로 국회로 오는 체포동의안을 모두 가결을 시키자 하는 제안입니다. 그는 이 제안이 1호 쇄신안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 주기 바란다. 혁신위가 민주당의 윤리성을 보강하기 위해 제안한 과제다. 솔직히 이 나라 좌파들에게 윤리성을 따진다는 게 이제 사치로 보일 정도가 됐습니다. 온통 범법투성이가 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도대체 당대표 이재명에게 물음표가 붙은 범죄 혐의가 몇 개입니까? 그 하나하나가 중형이 대부분 예상되는 범죄이며 언론의 추적으로 많은 진실이 이미 드러나 있는 의혹 수준을 넘어선 범죄입니다. 검찰에게 오히려 입증 책임만 수국이 부여된 이미 사실관계가 거의 다 드러난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대표적으로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그렇죠. 그리고 정자동 사건도 있습니다. 백인동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언론의 추적으로 이미 사실관계는 다 드러나 있습니다.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입증 책임을 진 경우 그렇게 봐야만 합니다. 얼마나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해서 증거를 제대로 갖다 붙이느냐, 그것만 남은 거죠. 이재명은 이미 몇몇 범죄에 대해서는 기소가 되어서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재판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8일부터는 한 주는 2번, 한 주는 3번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겠죠. 그런데도 이재명은 퇴연히, 아니 오히려 큰 소리를 치며 야당의 대표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국회의원만 지금 민주당의 20명입니다. 윤관석 의원 같은 분을 빼고도 말입니다. 이러니 코인게이트를 일으키고 탈당을 한 김남국의 죄가 오히려 가벼워 보일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도 김은경이 내놓은 1호 혁신안 불체포 특권 포기가 길을 잃은 것입니다. 박광호는 불체포 특권 포기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중한 당원과 지지자들과 함께 국민 정당으로 나아갈 때 국민의 사랑을 받았다.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그는 내년 총선은 확장성 싸움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국민 속으로 더 넓게, 더 깊게 들어가는 확장적 통합을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다운 윤리정당의 모습을 회복해야 한다. 그런데요, 오늘 또 뉴스가 나왔죠.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상민 의원, 저하고도 한 달에 한 번씩 방송을 하는데 5선 의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최고위원회에서 완전히 잘라내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결의를 했더군요. 자, 이 솔직히 혁신위의 이런 제안에도 불구하고 당 지도부부터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포기한 것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는 것을 포기한 것은 자신들에게 닥쳐올지도 모를 구속영장에 대한 공포 때문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제 자기에게 검찰의 공격이 시작이 될지 모르니까 그 공포는 보통 사람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당 지도부는 이미 6월 26일 회기 중 체포동의안 요구가 올 경우에 당론으로 부기를 정하지 않겠다며 사실상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그 뒤에 불체포 특권 포기한 건은 의총에 올라오기까지 20일이나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다시 추인이 불발된 것입니다. 과연 진짜 부일 이유는 무엇일까요? 헌법이 지킨 국회의원의 권리에서 포기를 당론으로 정하는 건 안 된다. 누가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정말 헌법상 국회의원의 권리인 것이 부담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박광훈 원내대표가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서를 비록 달았지만 여전히 이재명의 눈치가 보인 것입니까? 우선 체포동의안 문제는 핵심적인 당사자가 이재명 대표니까 말입니다. 그 이재명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자신이 체포동의안을 포기하고 당당히 검찰과 맞서겠다고 말을 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1호 쇄신안이 불발한 상태에서 지금 혁신위원회는 오는 21일 2호 쇄신안으로 이른바 꼼수 탈당 방지책 등 윤리정당 강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1호 쇄신안의 의총 추인이 사실상 좌초를 한 상황에서 향후 활동 동력을 급속히 상실한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제기되자 준비를 한 2호 쇄신안입니다. 그런데 이 2호안은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솔직한 말로 이 2호안은 하나마나 얘기입니다. 민영배는 무기력해 보였던 민주당을 구한 영웅이 됐죠. 위장 탈당의 대표 선수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영웅이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2호, 3호 민영배는 언제든 나올 테니 말입니다. 자, 이번에 말도 많은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연관됐습니다. 원희룡 장관과 면담을 하겠다. 대진연이라는 잘 알려진 친북 대학생 단체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죠? 이 대진연 단체 20여 명이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에서 13일 오후 3시에 기습 시위를 벌였습니다. 막상 원희룡 장관은 폴란드에 가고 없는데 말입니다. 경찰은 시위를 벌인 한국대학생 진보연합 회원 13명을 퇴거 불응 혐의 현행범으로 체포를 했습니다. 이들은 원희룡 장관 면담을 요청하며 청사 입구에서 준비한 소형 플래카드를 펼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 소형 플래카드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국정농단 원희룡 사퇴하라. 윤석열 김건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실을 밝혀라. 참, 그러니까 이 야당의 사주를 받은 게 아니라면 저런 플래카드를 쓸 때는 무엇을 근거로 썼을까요? 어제 저도 이 문제로 박지원과 대담을 하던 중에 KBS 프로그램입니다. 이 사회자의 편파적인 진행에 항의하는 총구를 벌여야 했습니다. 강화 IC를 요구한 민주당을 설명을 하는데 그 진행자가 갑자기 끼어들면서 그게 조선일보가 만든 가짜뉴스라는 취지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방송 후에 제 유튜브 방송에 몰려온 수많은 댓글 부대, 정말 참 가관이었습니다. 아직도 그게 선동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는 모양입니다. 댓글 부대 말입니다. 어쨌든 놀라운 것은 이날 체포된 대진연 회원 13명 중에 12명이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정말 개딸이 시대가 온 것입니까? 이들은 국토부 청사 입구에서 약 1시간 동안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경찰은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집회를 하고 있다. 지금 즉시 중단해 주기 바란다는 고지 방송을 계속했습니다. 이 손 마이크를 들고 말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대진연은 바닥에 앉아 스크럼을 짰고 그리고 연행되지 않으려 덜 눕기도 했다고 합니다.
누가 이 나라 대학생들을 이처럼 판단력과 변별력을 잃게 만든 것일까요? 포퓰리즘에 대해 몇 가지 진실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언론이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데 이 박중현 기자가 쓴 칼럼을 제가 좀 참조를 했습니다.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첫째, 포퓰리즘은 늪과 같은 구조입니다. 빠져들면 헤어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들 아시죠? 처음엔 특정 정치 세력이 선거에 이기기 위해 혹은 정치판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인한 궁지를 모면하기 위해 한 번만 재미를 보겠다며 시작을 합니다. 돈을 뿌리죠. 그런데 국민들은 그리고 그걸 집행을 한 권력도 걷잡을 수 없이 빠져듭니다. 너무나 효과를 보기 때문입니다. 마약처럼 대중이 집단적으로 중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포퓰리즘으로 누군가 이득을 챙기는 구조가 굳어지면 계속해서 더 깊이 빠져드는 것입니다. 더 강한 주사가 필요한 거죠. 둘째, 포퓰리즘은 민노당이 내놓은 무상 시리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이 솔직히 말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한 것은 박근혜 문재인이 맞붙은 2012년 대선입니다. 기초임금 월 20만 원을 약속한 박근혜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이 됐습니다. 그는 당선 뒤에 그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축소를 했습니다. 돈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포퓰리즘이 만개를 한 것은 바로 문재인 정부였습니다. 때마침 코로나 사태가 일어나자 문재인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선거 직전에 독려까지 했죠.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것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려라. 독려까지 했습니다. 고무신 선거, 막걸리 선거의 부활이었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 지급을 주장한 쪽은 솔직히 당시 야당인 미래통합당이었습니다. 기억을 되돌려 보십시오. 통합당 황교안 대표도 그런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먼저 주장을 했습니다. 받고 더 받고 뭐 이런 식의 표현이 등장을 했죠. 그 덕분에 민주당은 손을 안 대고 코를 풀었습니다. 민주당은 180석 대승을 거뒀고 문재인은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한우 맛을 봤다는 반응에 문재인은 가슴이 뭉클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인 3월 대선은 한국 포퓰리즘사의 신기원을 이루었습니다. 이재명은 그 실행에 수백조가 드는 기본 시리즈를 앞세웠죠.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의 표차가 이렇게 줄어든 것은 다분히 이재명의 포퓰리즘 공략이 효과를 본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자신이 포퓰리스트라는 낙인을 스스로 원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윤석열도 질세라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내세웠죠. 그리고 선거 막바지에 50조 원 자영업자 손실보상 공약을 내놨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 기본대출, 기본대출은 기본금융이라 그러죠. 이 기본소득, 기본금융, 그리고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는 사실상 세계 최초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정부가 보증을 서서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최장 20년간 낮은 이자를 빌려주는 이 기본대출은 대출 원금에만 수백조 원이 되는 돈 나눠주기 정책입니다. 그런데 유동성이 증가하면 물가는 어떻게 될 것이며 환율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한 흔적은 전혀 없습니다. 대중이 나중에 갚지 않는 돈을 얼마나 세금으로 메워 넣어야 할지 예측하지도 않았습니다. 자, 이 포퓰리즘에 관한 네 번째 얘기를 하죠. 각 지역 공항같이 이 불필요한 SOC 건설은 명백한 포퓰리즘입니다.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 공기업인 한전과 그리고 가스공사의 현실을 도외시한 채 전기 가스 요금을 동결한 것도 솔직히 포퓰리즘입니다. 자, 이 포퓰리즘 다음에 한국을 좌초하게 만든다면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부패.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대표되는 정관예우 부패의 사슬입니다.
우선 나는 한국 부패 사슬을 지연, 혈연, 학연 등의 스클로 이해를 합니다. 과거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고등학교 중심의 파벌로 이른바 학연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지연으로 곧 지역주의 모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부패의 고리는 이러한 각종 인연으로 뭉친 기업형 파벌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국가 유네스코에 거의 근접을 했던 대장동 사건의 50억 클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50억 클럽의 모태는 이른바 밀어주고 끌어주는 정관예우입니다. 처음 법조계에서 팽배했던 정관예우는 어느덧 국가 전 부분에 파급이 됐습니다. 정관예우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법률회사에 왜 연봉이 몇십억이나 되는 전직 총리 그리고 장관이 있겠습니까? 변호사가 아닌데 말입니다. 그들은 좋게 말하면 로비스트, 정직하게 말하면 돈에 팔려간 노예이며 그리고 몰입꾼이며 부패의 원흉들입니다. 제가 원흉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 너무 과격한 것입니까? 이들을 척결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정관예우의 정관은 솔직히 내놓고 부패를 한 자들입니다. 작은 도둑들보다 큰 도둑들은 도둑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외관적으로 도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큰 도둑들은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으며 때로 권력까지 쥐고 흔듭니다. 겉은 뒤에서 말입니다. 보통 권력층들은 끼리끼리 모여 있습니다. 놀랍게도 돈과 명예의 권력은 한 방향으로 흐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물론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은 탓에 권력의 사유화는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아주 광범위하게 자행됩니다. 통치자에게 요구되는 자질인 지식과 균형감각, 용기, 정직함과 결단력 중에서 특히 정직함이 없는 경우입니다. 이처럼 한국 지도층의 표리부동이 선을 넘은 것은 이미 오래됐습니다. 권력은 과거 오랫동안 사기꾼들이 뒷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권력과 지도층, 이너스쿨, 지식인들, 더 나아가 한국 정치의 부패 구조를 그대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장동 게이트입니다. 대장동 사건은 인간이 얼마나 욕심으로 가득한 존재인지, 그리고 인간이 얼마나 뻔뻔하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존재인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50억 클럽의 멤버인 권순일 등 대부분이 개입된 재판거래 의혹은 제가 이 방송에서만 수차례 말씀드렸다시피 천화동인 1호 그분으로 지목된 이재명의 정치 생명을 살렸다는 의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소문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광복 후 대한민국의 최대 스캔들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요즘 카르텔이라는 용어를 아주 즐겨 씁니다. 대통령실 비서관들을 차관으로 내보내면서 카르텔이 척결을 당부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진짜 카르텔은 어디에 있을까요? 카르텔의 원래 의미는 적대국 간의 서민조약이죠. 이것이 벨기에로 건너가면서 서로 다른 정당들이 공동 목표를 위해서 구성한 연합체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카르텔의 의미로 범죄 조직, 조직폭력이 카르텔로 불리기도 합니다. 마피아의 경우입니다. 기업연합도 카르텔입니다. 특히 기업연합의 형태로 같은 산업에서 자유경쟁을 배제하여 독과점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 손을 잡은, 그러니까 일종의 담합을 포함해서 이 불법적인 공동행위를 카르텔이라고 합니다. 자, 6월 3일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죠. 이날 윤 대통령은 신임 차관들에게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과 가차없이 싸워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차 안으로 나가는 대통령실 비서관들에게 말입니다. 국가와 국민, 자유민주주의 헌법 시스템에 충성을 해달라. 헌법 정신을 무너뜨리는 이권 카르텔과 싸워달라. 그러니까 카르텔을 반헌법적인
부패의 삿을 고리로 본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당면한 한국의 적은 노동 생산성, 낮은 노동 생산성과 그리고 노동 경직성입니다. 우선 한국의 노동 경직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걸 부인하는 좌파도 없습니다. 게다가 생산성은 경쟁국들에 비해 지나치게 낮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미국 엘레베마 공장은 시간당 68대 정도를 생산합니다. 그런데 울산 공장은 어떨까요? 똑같은 조건인데 45대 정도를 생산하는데 불과합니다. 울산 공장의 생산성이 미국의 3분의 2 수준인 것입니다. 같은 봉급이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봉급은 한국이 훨씬 많습니다. 보수는 한국 공장이 훨씬 더 높은 겁니다. 미국 엘레베마에 있는 노동자의 연봉은 우리 돈으로 한 7천만 원 된다고 하더군요. 우리는 1억이 넘죠. 이러니까 보수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생산량은 미국보다 적다. 이걸 어떻게 봐야 합니까?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에서 집계한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2021년 기준 시간당 42.9달러입니다. 다른 주요국들을 볼까요? G5만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74.8달러, 독일은 68.3달러, 프랑스는 66.7달러, 그리고 영국이 59.1달러, 일본이 툭 떨어지는데도 47.3달러로 우리보다 5달러 가까이 높습니다. 한국의 노동 생산성은 미국이 57.4%에 불과하고 독일이 62.8%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는 근로시간당 국내 총생산, 이 GDP 창출분을 측정한 내용입니다. 이 결과 한국은 OECD와 국제통화기금 IMF 등에서 개선이 아주 시급하다 이렇게 주문을 할 만큼 해마다 낮은 노동 생산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높일까요? 결론적으로 OECD 37개국 중에 37나라 중에 29위입니다. 거의 꼴찌 수준이라고 봐야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진주시 지수면에 이 승산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지수면에 지수초등학교가 있죠. 그 지수초등학교에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재벌들의 창업주들이 다 다녔습니다. 이 승산마을은 삼성, LG, GS, 효성 창업주가 인연을 맺은 곳입니다. 600여 년 전 김해허 씨가 자리를 잡았고 그 300년 전쯤에 능성 구씨를 사위로 맞으면서 이 마을은 허 씨와 구 씨가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구인의 LG 창업주 그리고 허만정 GS 창업주가 승산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삼성 이병철 창업주는 승산마을 누나집에 살며 지수초등학교를 다녔죠. 조홍재 효성 창업주도 바로 옆 마을인데 자주 이 마을에 놀러 왔습니다. 이 승산마을에서 한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들이 자랐던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 인재는 누구일까요? 제가 하나는 장담드리겠습니다. 어디 있든 결코 좌파는 아닙니다. 좌파가 한 국가의 경제를 일으킨 나라는 지구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전우식이었습니다.